한약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한약이라는 말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먹는 쌍화탕 같은 처방도 있고, 인삼이나 감초 같은 개별 약재도 있고, 약초에서 뽑아낸 성분도 있고, 인터넷에서 파는 정체 모를 건강 제품도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면 거의 반드시 틀리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약은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전부 사기라는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병에 어떤 품질로 먼저 한약은 왜 생겨났을까요? 출발점은 신비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병원이 없고 항생제도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아픔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배가 아프면 어떤 풀을 다려 먹고, 상처가 나면 어떤 잎을 붙이고, 열이 나면 땀을 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실패도 많았을 겁니다. 어떤 것은 아무 효과가 없었고, 어떤 것은 독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경험들이 세대를 지나며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약물의 시작은 실험실의 이론이 아니라 마을과 산과 부엌에서 축적된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생강, 대추, 계피처럼 오늘날 음식 재료로 익숙한 것들이 약재로도 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아시아 의학은 이런 경험 위에 이론을 덧붙였습니다. 중국 고대 의학의 토대가 된 황제내경 같은 고전은 몸을 자연의 변화와 연결해서 이해했습니다. 음양, 오행, 기혈 같은 개념은 현대 해부학의 언어는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몸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설명하려는 하나의 체계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론이 전부 맞느냐보다 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약초가 너무 많고 증상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험만으로는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의 상태를 분류하고 약재의 성질을 나누고 처방을 조합하는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자료를 조심스럽게 보면 중국 고대의학 지식은 고조선 이후 한사군 시기부터 한반도에 전해진 것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한반도 의학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통째로 수입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이 땅에는 돌침이나 뼈침 같은 원시, 의학 전통이 있었고 지역에서 쓰이던 약초 지식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 의박사가 학생들에게 본초, 갑을, 맥경 같은 의학 지식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본초는 약물 지식, 맥경은 맥을 보고 몸 상태를 살피는 진단 지식과 관련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국가가 의학을 교육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한약사의 큰 전환점은 향약입니다. 향약은 말 그대로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중심으로 한 의학 지식입니다. 고려 고종대에 간행된 향약 구급방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의학 방서로 평가됩니다. 이름처럼 응급 상황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처방들이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약재를 멀리서 수입하면 비싸고 늦고 전쟁이나 흉년이 오면 끊깁니다. 반대로 가까운 산과들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조선 세종 때 편찬된 향약 집성방은 이 흐름을 국가 차원에서 크게 정리한 책입니다. 세종은 우리 풍토에 맞고 국내에서 나는 약재가 더 알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임상시험의 의미로 더 효과가 입증됐다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보건 전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약으로 병을 다스리자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선 의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책이 동의보감입니다. 허준이 왕명을 받아 편찬했고 전란으로 중단되는 과정을 거친 뒤 1613년에 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보감을 왕실 의학서처럼 떠올리지만 흥미로운 점은 오히려 공공보건적 성격입니다. 병을 고치는 지식뿐 아니라 병이 나기 전에 몸을 돌보는 방법,
유네스코가 동의보감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평가할 때도 이런 예방과 공공보건의 이상을 언급합니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한약은 중국 의학의 복사본이라기보다 들어온 지식과 토착 경험, 국가 행정, 지역 산물이 섞여 만들어진 재구성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약은 효과가 있나요? 현대의학의 대답은 꽤 신중합니다. 일부 약재나 성분, 특정 증상에서는 하지만 복합 처방 전체에 대해서는 연구의 질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고 어떤 질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의 보안통합보건 관련 기관도 중국과 동아시아 약초 연구에 대해 결과가 혼재되어 있고 많은 연구의 질이 낮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한약이 전부 효과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용 기록은 단서입니다. 현대 임상 근거는 검증입니다. 둘은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계가 전통 약물을 다시 들여다본 대표 사례는 아르테미신인입니다. 중국의 과학자 투유유는 1970년대 말라리아 치료 후보를 찾는 과정에서 전통 약초 문헌을 검토했습니다. 그 단서가 개통 속으로 이어졌고 추출법을 조정해 아르테미신인이라는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이 성분을 바탕으로 한 치료제는 말라리아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고 이 사례는 전통 지식이 현대의학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쪽 오해도 막아줍니다. 노벨상을 받은 것은 전통 처방 전체가 아니라 전통 문헌의 단서를 현대 추출법과 양리학, 임상검증으로 연결한 결과였습니다. 서양 규제 기관들이 식물성 의약품을 별도로 다루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전통 사용 경험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품질 관리, 성분의 일관성, 안전성, 임상 근거를 통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서 난 거니까 안전한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자연물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약초 제품에서는 중금속, 농약, 미생물 오염, 잘못된 약재 사용, 다른 약물의 몰래 혼입 같은 문제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물론 제도권에서 관리되는 조제와 비공식 유통 제품을 같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품질 관리가 약효 논쟁과 별개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약은 다른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혈압약, 당뇨약처럼 꾸준히 먹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몸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양리작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약을 둘러싼 가장 좋은 태도는 무조건 믿는 것도 무조건 비웃는 것도 아닙니다. 한약은 오랜 세월의 경험이 남긴 거대한 후보 물질의 도서관입니다. 그 안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아직 근거가 부족한 것도 있고 품질이 나쁘면 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약은 병원 없는 시대의 생존 기술에서 출발했고 한반도에서는 향약과 동의보감을 거치며 지역의 보건체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은 그중 일부를 다시 꺼내어 성분을 찾고 작용을 밝히고 오늘의 결론은 이 한 문장입니다. 한약의 가치는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래된 경험을 오늘의 검증으로 다시 통과시킬 때 비로소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